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0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3살 여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사람 인생이라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던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가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 일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고 보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는 워킹맘이었어요.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에 일찍 철이 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회사에 취직을 했었죠. 제가 근무하던 곳은 취직을 했을 당시만 해도 아주 작은 회사였어요. 하지만 판매하던 제품 하나가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순식간에 회사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여기저기 투자가 들어오면서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당연히 초기 입사자인 저는 과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출산 한 달 만에 출근을 해야 할 정도로 일에 치여 살아야 했지만 행복했어요. 입사할 때와는 다르게 월급도 2배 이상 올랐고 회사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거든요. 게다가 남편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었고요. 저라도 바쁘게 살지 않았다면 분명히 저희 가족들은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변변치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이직도 잦았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던 일이 지겹거나 재미가 없어지면 말도 없이 쉽게 회사를 관두고 와서 집에서 놀 때도 많았죠. 한 번은 남편이 회사가 본인의 체질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아는 선배랑 같이 찜닭 프랜차이즈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마음을 굳히고 집에 들어왔고 어차피 제가 반대한다 해도 남편은 회사에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꼭 성공을 시켜보겠다고 하니까 속눈샘 치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싹 다 말아먹었어요. 다행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빚이 많지는 않아 큰일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또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를 꺼낼까봐 다시는 뭘 하겠다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찜닭 프랜차이즈를 말아먹은 이후로 남편은 거의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있었고 남편보다 높은 월급을 받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이 생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죠. 물론 남편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오기는 했지만 가족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고 거의 본인 용돈을 벌어 쓰는 정도여서 제가 가족을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해서 버틸 수 있었죠.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성격이 참 올곧고 경우가 있는 바른 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노릇을 다 하고 있다 보니 안쓰러웠는지 본인 아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남편의 흉도 저 대신 봐주곤 하셨죠. 만약 시어머니까지 시집살이 시키시면서 저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다면 저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는커녕 매번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항상 남편에게 고쳐야 할 점이나 잘못된 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신 혼을 내주시니까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같아 좋더군요. 한 번은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먹은 것을 치워놓지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화가 났었지만 옆에 시어머니도 계시니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한숨을 쉬며 나서서 치우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시고는 등을 막 내리치시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놈아,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제발 철 좀 들라고. 내가 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 속이 다 터진다. 아유, 엄마는 갑자기 와서 왜 이래요? 멀쩡히 꿀잠 자고 있는 사람을 다 깨우고. 내가 네 마누라 보기 창피해서 이런다 이놈아. 아들로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한 채로 장가 보내놔서 내가 네 마누라 볼 면목이 없어. 너 언제까지 네 마누라만 고생시킬 거야? 아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왜 갑자기 와서 이 난리를 치는데요? 능력이 없으면 집이라도 잘 치워놓고 있던가. 네 마누라는 못난 남편 때문에 밖에서 생고생을 다 하는데 너는 따뜻한 집안에서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쯤 하면 남편도 알아들었겠죠. 저놈이 아주 지 아버지 똑같이 닮아가네. 어휴, 속 터져.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아들을 낳아서 네가 고생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금방 저녁 차려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냥 갈란다. 애미야,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늘상 저의 눈치를 보곤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매일 바쁘다 보니까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3-4번씩은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다 만들어주셨죠. 제가 해야 하는 일인데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시면서도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길래 괜히 죄송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잘해주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어 더더욱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시어머니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가끔 주변 지인들이 평소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잘 해드리냐고,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묻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도 곧 제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고 평소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어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평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행동도 쉽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처럼만 평화롭게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처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한순간에 맞더라고요. 제 나이 40도 안 되어서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하게 되었어요.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서 꾸준히 받아오던 투자금도 끊기고 회사는 난장판이 되었죠. 결국 부도가 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고 내 젊음을 다 바친 회사에서 잘려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왔다고 해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제대로 모아놓은 돈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 막막하다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장 카드값은 어떻게 해야 하고 대출금은 어떻게 해야 하며 애들이 다니는 학원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게다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저의 노력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그래도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처음에는 남편에게 회사에서 잘렸다는 이야기는 꺼내지 못하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 척을 했어요. 그렇게 출근한다고 밖에 나와서 저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도 알아보러 다니고 새로 취직할 곳도 알아보았죠. 가끔 시간 때울 곳이 필요하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가 있거나 시립도서관에 들어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주일간 여기저기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꽤 많아서 그런지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쉽지 않겠더라고요. 아르바이트도 죄다 젊은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인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하던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중 운이 좋게 대형마트 청소 아르바이트 자리가 나서 곧바로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다행히 청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면접을 볼 때 마트 지점장이 청소 일을 하기에는 젊은 나이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여러 번 물어보면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쪽팔리고 창피함 따윈 없이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죠. 아무래도 청소일이 힘들고 고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금방 도망간다면서 마트 지점장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아이가 둘이나 있는 상황이라 돈을 벌어야 해서 절대 도망가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마트 지점장님이 좋게 봐주셨는지 청소 일자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청소일이었지만 힘들게 구한 일자리였기에 저는 강한 생활력으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힘들고 고된 청소일이었지만 항상 웃으면서 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청소일을 하고 있는 마트에서 시어머니 친구분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당시 어떤 분이 라면 시식을 하다가 음식을 떨어뜨렸다고 해서 라면 코너에 걸레질을 하기 위해 갔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말을 걸더라고요. 저기 혹시 석준이 와이프 맞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석준이 와이프 맞네.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마트 직원 옷을 입고. 그게 제가 이곳 마트에서 청소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요. 아니,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으면서 멀쩡하게 잘 다닌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마트 청소 일을 왜 하고 있어? 일이 조금 생겨서 회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유, 석준이도 집에만 있다고 하던데 와이프도 마트 직원으로 있으면 어떡해? 이거에서는 내 식구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래, 일이 생겨 회사에서 나왔다니 이거라도 하긴 해야지. 수고하고 다음에 또 보자. 새로 취직하게 된 마트에서 시어머니 친구분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아주머니를 마주치게 되니 그저 망했다 싶었어요. 마트에서 만난 아주머니는 시어머니랑 거의 친자매 같은 고향 친구라서 모든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제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려볼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나 제가 부탁드려도 어차피 시어머니와 아주머니 사이에 비밀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알려지게 될 거 조금 일찍 알게 되시는 거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안고 퇴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난리가 났죠. 애미야, 내가 아까 복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가 마트에서 일을 한다더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어머니, 그게요. 사실 하루아침에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전 직원이 쫓기듯이 나왔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가 마트에 이력서를 냈는데 다행히 나오라고 하셔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아이고, 너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텐데. 차라리 나랑 네 남편한테 털어놓지. 왜 혼자 소갈이를 하고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실망을 많이 하실까봐 걱정했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니? 우리 아들이라도 회사 다니며 일을 했으면 마음고생을 덜 했을 텐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실망을 많이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해를 해주시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저의 이야기에 눈물까지 보이시며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냐고 저를 위로해 주셨죠. 저도 그동안 괜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이는 것 같아서 눈치도 보이고 미안함이 가득했는데 사실대로 회사 이야기를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마누라도 힘들게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가서 노가다라도 뛰라면서 화를 내주셨죠. 남편도 제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소리를 듣자 등골이 오싹했는지 다음 날부터 쓰리잡을 뛰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올 때 야근과 특근에 시달려 쓰러질 듯 해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서 놀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에 배달 업무까지 하는 남편을 보면서 신기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전 같았으면 자존심 상해 절대 후배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회사를 관두고 마트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나서서 후배에게 일자리 좀 달라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는 후배의 음식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늦게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회사를 관둔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한 1년 반 정도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평일에 하는 마트 일 외에 주말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서서 애들을 봐주시며 저희 부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다만 저희 부부 앞에는 빚도 있었고 아이들도 키우며 생활을 해야 했기에 굉장히 궁색맞게 살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저희 부부가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벌어오는 돈보다는 적었거든요. 그렇기에 당연히 저희 가족이 예전에 살던 삶과 똑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아끼면서 살아야 했어요. 물론 나서서 저희 애들까지 봐주시는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있었죠. 예전에 회사에 다닐 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기에 용돈도 많이 드리고 가끔씩이라도 비싼 음식도 사드렸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저희 가족도 살아야 했기에 용돈도 반토막으로 드리고 가끔씩 시어머니가 장어나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비싸니까 꼼장어나 돼지고기를 먹자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많이 서운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남편이 가장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던 시어머니는 어디 가고 점점 저에게 사람이 변했다는 말까지 하면서 짜증을 많이 내시더군요. 말 한마디를 해도 예전과는 다르게 툭툭거리시면서 내뱉고 상처가 되는 이야기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셨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집 며느리들과 비교까지 하시더군요. 얘, 너는 결혼할 때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와서 상황 바뀌니까 입 싹 닫는 거냐?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주들까지 봐주는데 그깟 용돈 얼마나 된다고 반토막을 내냐?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달에 나가야 할 돈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번에 여유 있을 때는 많이 챙겨드릴게요. 너는 맨날 여유 있을 때 많이 챙겨준다고
말만 그러더라. 그러면서 언제 제대로 챙겨준 적이나 있냐? 내 친구 복자는 이번에 며느리가 제주도 여행 보내줬다고 하더라. 복자 며느리가 좋은 회사를 다녀서 회사에서 제주도 가는 티켓이랑 호텔, 뭐 돈까지 다 줬단다. 제가 더 잘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에휴, 너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다면 이렇게 망해서 잘리지도 않았을 테고 마트 화장실이나 청소하고 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름도 없는 회사 들어가는 바람에 대체 이게 뭔 고생이니? 나도 다 늙어서 애들이나 보고 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물론 저도 처음에는 회사에 다닐 때만큼 못해드리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가끔은 눈구렁이처럼 이리저리 시어머니의 말을 피해가기도 하고 그냥 무조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후 넘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은근히 저를 위하는 척하며 돌려가는 게 눈에 너무 잘 보이더군요.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상처가 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괜히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이 제 탓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잘하면 분명히 시어머니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말씀을 들어보면 저를 친딸처럼 생각하신다고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게 되면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건 금방이더군요. 게다가 결국에는 본인 배로 낳은 아들이 우선이었죠. 한 번은 제가 마트 청소를 한다고 해서 야근까지 하고 늦게 집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 일을 하게 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장어에 게장까지 해서 먹이고 있더라고요. 마침 저도 마트 대청소를 하고 집에 들어간 거라 굉장히 배가 고팠던 상황이라 같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주방에서 밥을 퍼서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니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예, 너는 이 시간에 퇴근하면서 밥도 못 얻어먹고 왔냐? 네 남편 요즘 삐쩍 말라 몸이 약해진 것 같아서 먹이려고 해온 음식인데 대체 네가 먹을 게 어디 있다고 손을 댈 생각을 해? 오늘 간식으로 빵 하나 먹고 오긴 했는데 마트 대청소하고 와서 그런가 배가 고파서요. 마트에서 빵 하나 먹고 왔으면 됐지. 뭘 또 네 남편 음식까지 탐내냐. 이곳에 네가 먹을 음식은 없으니까 괜히 탐내지 말고 집안 청소나 좀 해라. 오늘 애들 보러 집에 왔더니 아주 난장판이더라. 아무리 밖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가 벌어오면 얼마나 벌어온다고 이렇게 집안 관리를 엉망으로 하냐? 네 늙은 시엠이 집안일 하다 뒤집어지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을 못 썼나 봐요. 지금 바로 집 치워놓을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음식에 손도 못 대보고 곧바로 집안 청소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좋다고 장어에 게장까지 먹으며 몸보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배고픔을 참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정신없이 집 안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부엌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왜 부르시나 싶었지만 무시할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 말대로 부엌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간 저를 보더니 식탁에 남은 거 있으니까 먹고 저보고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웬일인가 싶어서 식탁을 봤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장어는 양념장만 남아있는 데다가 간장게장에는 먹지도 못하게 다리 몇 개만 남아있더군요. 남아있는 음식을 보고 황당해서 먹을 게 없는데 뭘 먹으라고 하는 거냐고 물으니 시어머니는 그냥 남아있는 양념장에 밥 쓱쓱 비벼서 먹으면 되지. 대체 뭘 바라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 전에 서러움이 밀려와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신경조차 쓰지 않고 남편 챙기기에 여념이 없더군요. 심지어 저에게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먹으라고 주면서 남편에게는 요즘 일하느라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홍삼에 보약까지 가져와서 먹였죠. 아무리 시어머니가 낳은 아들이라지만 한순간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남편만 감싸고 도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말로 남편이 힘들면 저도 힘들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저런 식으로 차별을 하는 게 너무하다 싶었죠. 게다가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만약 자기 아들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지금보다 더 했을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장어의 게장 그리고 홍삼의 보약까지 챙겨 먹던 날 저는 너무 서럽고 힘들어서 처음으로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짐을 싸서 집을 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이가 없다면 모를까 둘이나 있는데 다 버리고 집을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던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저에게 뜬금없이 후배 가게를 인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예전엔 남편이 찜닭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말아먹었던 적이 있었고 저도 회사를 나오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조건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이번에는 꼭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 식당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었는데 이미 동네에서 자리를 잘 잡은 식당을 누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넘겨주겠다는 소리를 할까요? 잘 나가는 식당을 인수하겠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하고 오는 것이 아니냐고 화를 냈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자세히 들어보았더니 후배가 먼저 가게 인수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후배 어머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간병을 할 사람이 외동아들인 후배밖에 없어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후배는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식당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서 다른 식당이 들어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큰돈 안 받을 테니 가게 인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던 것이죠. 후배의 제안을 듣고 남편은 큰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무조건 가게 인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미 손님이 많은 가게이고 후배에게 잘 배워서 운영하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이미 남편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후배가 인수 조건도 까다롭게 내세우지 않아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후배 가게 인수해서 이번에는 망하지 말고 성공시켜보라고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가게 인수를 하게 되었고 후배는 모든 음식 레시피를 전수해주고 나서 고향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또 남편은 후배에게 받은 레시피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새로운 음식도 내세우고 싶다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만 해도 찜닭 가게를 운영하면서 설렁설렁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은 후배 가게를 인수받은 후부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서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하루 열심히 음식 개발을 했고 약 6개월 정도 가게 운영을 했을 때 그 음식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후배에게 가게를 인수했을 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단골처럼 찾아오는 정도였는데 남편이 개발한 음식 덕분인지 방송을 타게 되면서 지방에서도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 덕에 저희 가족은 이사도 가게 되고
빚도 절반은 갚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또 가게를 인수해서 망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완전 대성공을 거두니 저는 너무 잘 됐다 싶었죠. 또 가게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와 정신없이 바빴고 저는 다니던 청소일을 그만두고 남편의 일에 적극적으로 돕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안 입곱게 생각하더군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잘린 후부터 저를 조금씩 미워하고 있었고 싸우기도 하면서 갈등이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 아들의 가게가 지방에서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로 잘 되니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콧대가 하늘을 찌르고 목에 깁스라도 한 것처럼 갑질을 하더군요. 본인 아들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등 진짜 어려울 때 망해가는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이 좋은 거라며 저보고 남편을 잘 만나서 말년에 호강을 한다는 등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 집에 뼈를 묻고 야근이며 특근까지 죽어라 일하면서 보탬이 되었던 일들은 전부 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본인 아들이 쓰러져가는 집안을 머리채 잡고 다시 일으켰다는 것에만 대단하다고 박수치는 게 황당했죠. 시어머니의 말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저는 그저 제 아이들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지. 새벽에 제가 식재료를 사러 시장에 갔다가 크게 교통사고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식재료들을 구매한 후 끙끙거리며 시장 밖으로 나오는데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새벽 안개에 미쳐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냈던 것이었죠. 하지만 교통사고를 냈던 사람이 나이가 지긋하신 할아버지였고 아내도 자식도 없이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벌어 하루 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교통사고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넘어지면서 다리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병원에서 걸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재활치료를 6개월 이상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재활치료로 돈을 꽤 많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몸이 불편하다 보니 식당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그런 저를 본 시어머니는 남편 돈을 갉아먹는 기생충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하시더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파트 재활용하는 곳에 익숙한 옷들과 짐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이 재활용을 하는 곳을 지나쳐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어서 보고 싶지 않아도 재활용하는 곳을 무심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오니까 그곳에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홀린 듯 확인을 하게 되었죠. 확실히 제 옷들과 짐이 맞더라고요. 집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재활용하는 곳에 버려져 있으니 너무 황당했죠. 그래도 설마 하는 생각에 곧바로 집으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정말로 시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는 그 잠깐 사이에 제 옷가지들이랑 짐들을 모아 재활용을 하는 곳에 버린 게 맞더라고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시어머니에게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어떻게 함부로 제 짐을 버릴 수 있는 거냐고 소리를 쳤죠.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가 내다 버린 짐들을 찾으러 나갔고 끙끙거리면서 짐을 모아 다시 집으로 올라왔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짐을 챙기는 그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죠. 그런데 옆집 사람이 시끄럽다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약 1시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옆집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시어머니에게 일단 문을 열어주라고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집으로 왔더군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 편이 아닌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당연히 저는 황당함에 시어머니가 먼저 내 옷이랑 짐을 가져다 버렸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가면서 못 들어오게 했다고 난리를 쳤죠. 그랬더니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며 이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혼하자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밖으로 저를 쫓아내고는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소송이 끝나갈 때쯤 이혼으로 끝이 날 것 같으니까 남편 놈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나다시피 이혼을 하게 되니까 억울했어요. 그래서 일을 갈면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 남편 식당이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전 남편이 레시피 개발을 할 때 제가 식재료도 사다 주고 의견도 내면서 옆에서 엄청 도와줬거든요. 게다가 전 남편의 의견보다 제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요리라서 거의 제 레시피나 다름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식당을 차려서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 싶었죠. 전 남편이 개발한 레시피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요리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음식을 먹어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특이한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 그 재료를 찾아내지 못해 다들 포기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전 남편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 요리에 대한 특허를 낼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은 제가 그 레시피를 알고 있다는 것을 관가했죠. 게다가 저는 나중에 완성되면 공개하려고 전 남편 모르게 개발하고 있던 음식 레시피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남편이 이혼 소리를 하기 며칠 전에 완성했는데 미처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죠.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서 저는 곧바로 전 남편 레시피와 제가 만든 음식 레시피 특허 등록을 해버렸어요. 물론 특허 등록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 저는 몇 가지의 레시피 연구를 더 했고 특허 등록이 완료되자마자 곧바로 부동산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적당한 매물을 발견하자마자 식당을 차렸고 특허 등록한 레시피로 만든 음식과 새로 개발한 몇 가지의 음식들을 주 메뉴로 내세워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게의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어서 슬슬 손님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미디어에도 비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는 문정성시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 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소문을 들었는지 장사 마감 시간에 저희 가게로 찾아왔더라고요. 당연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미쳤어? 내 레시피를 누구 마음대로 가져다가 가게까지 내는데? 나 이거 그냥 못 넘어가. 고소할 거야. 고소? 할 수 있으면 해봐 어디. 나는 정식적으로 특허까지 내고 하는 장사야. 당신 이 레시피로 특허 낸 적 있어? 특허를 낸 사람과 안 낸 사람 중 법은 누구 손을 들어줄 것 같니? 아이, 내 아들 레시피 가져다가 허락도 안 받고 도둑 장사를 하는 주제? 왜 이렇게 뻔뻔해? 너 얼굴에 찰판이라도 깔았냐? 뭐라고요? 내가 왜 도둑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특허 먼저 낸 사람이 임자라니까요. 장사 멀쩡히 잘하고 싶었으면 특허를 먼저 내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레시피도 내가 다 알려준 레시피잖아. 내가 내 거 가져가겠다는데 왜 니네들이 난리야?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시고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요. 저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가게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은 정말로 저희 가게를 고소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특허를 먼저 낸 상황이라 법정에서는 제 손에 들어주었고 전 남편의 가게는 남의 레시피 훔쳤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서 차츰차츰 망하게 되었죠. 저희 큰아이와는 가끔씩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이혼할 때쯤에 재혼을 생각하고 만나던 여자와는 이번 일로 결혼을 앞두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 남편은 가게가 망하면서 다시 거지꼴이 되었는지 살던 집을 내놓고 전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매물이 나온 부동산으로 달려가 그 집을 제 이름으로 계약하게 되었죠.
그리고 계약하는 날 저는 몇 달 전 구매한 벤츠 외제차를 타고 가서 그 두 인간들에게 빨리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둘은 고개를 숙이며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앞에서 설설 기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던 날 밑에서 이삿짐이 내려오는 모습을 슬프게 바라보고 있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며 훈수를 뒀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전 남편이 살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사 후 며칠 뒤 아침 일찍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면서 제가 이사한 집으로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가져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가게로 출근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더니 제 발목을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래,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애들도 있는데 우리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 집에서 오순도순 같이 살면 안 될까? 뭐라고요?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당신들이랑 살아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지금 내 가게 망하고 좁은 반지 앞방에서 넷이 힘들게 살고 있어.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지난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살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응? 헛다 대고 지금 여보래. 이봐요, 아저씨. 아저씨 나랑 이혼한 거 까먹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잘 되니까 무슨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니들 진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고생해서 먹여 살렸던 거는 있고 너 잘 나가니까 나 버렸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무슨 다시 합치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네 엄마 모시고 가.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저는 혹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들러붙어 다시 합치자고 하는 전 남편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식당으로 출근해 장사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좁은 반자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전 남편의 이야기가 자꾸 귀에 맴돌더라고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 곰팡이 피어있는 반자방에서 살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어요. 물론 전 남편과 합의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까지 쫓아와 합치자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 양육권 문제를 쉽게 합의해 주겠어요? 당연히 아이들을 빌미로 어떻게 해서든 합치자는 소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양육권 합의하자는 소리는 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혹시나 양육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는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아이들 생각까지 확인한 후에 제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빼앗겼던 양육권을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양육권까지 빼앗긴 후 땅을 치고 후회를 하더군요.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 덕분에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게도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요. 나중에 전 남편의 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어 들어보니 전 남편은 가게가 망한 후 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용직 일을 하고 있고 전 시어머니는 남의 집 살림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역시 사람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모자도 가게가 잘 되고 있었을 때 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해주었다면 가게가 망하거나 거지가 되는 꼴은 겪지 않아도 되었겠죠. 이참에 두 모자가 본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족한 사람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